네, 그럼 지금부터 다시 토론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연구본부장님께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의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현수입니다. 오늘 발표는 이러한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생태계가 최근에 어떻게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고요. 이런 환경 변화에 맞춰서 해외 주요국은 어떻게 입법 대응을 하고 있는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토론회의 주제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한 취지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터넷 생태계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2000년대 들어서 이제 모바일 인터넷의 이용이 확산되고 이에 따라 플랫폼 경제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플랫폼 성장세가 훨씬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은 편익을 누리고 있는 한편으로는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모바일 인터넷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시면 지금 기존에 이제 PC에서 이용하던 그런 서비스들이 다 이제 모바일로 옮겨지고 또 오프라인에서 이용하던 것들이 다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 3세 이상의 주평균 이용 시간이 지금 11시간 6분 동안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은 SNS나 뉴스, 동영상, 게임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 통신 이용이 확산되고 다양한 신규 콘텐츠들이 이에 맞춰서 성장함에 따라서 ICT 전체 생태계에서 플랫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2010년대 중반 정도서부터 플랫폼 이코노미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디지털 이코노미, 플랫폼 이코노미 이제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요. 또 우리에게 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또 플랫폼 중립성이란 용어가 나오는 시기도 이때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2014년에 프랑스 디지털위원회에서 플랫폼 중립성이라는 이제 보고서를 냈죠. 이제 벌써 8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플랫폼 경제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플랫폼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핵심적인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온라인 중개, 그러니까 앱마켓이라든가 오픈마켓이라든가 판매자와 이제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중개 서비스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운영체제, OS라고 하는 운영체제가 있고요. 검색 엔진, 그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번호 미부여 대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면 카톡 같은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유튜브 같은 동영상 공유, 클라우드 컴퓨팅. 이건 제가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작년 12월에 이 법보다 늦게 발의된 EU의 DMA에서 코어 플랫폼 서비스다 하면서 열거하고 있는 주요 플랫폼 유형입니다. 이런 플랫폼 생태계를 보시면 흔히 말하는 양면 시장, 다면 시장이라고 해서 사업자와 사업자, 사업자와 소비자, 소비자와 소비자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오프콤에서 나온 그 내용을 정리한 표를 보시겠습니다. 오프콤은 영국에서 통신을 규제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플랫폼 관련된 보고서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서비스는 이러한 속성들이 있고 이 중에서 데이터 알고리즘, 플랫폼 네트워크 효과, 규모 범위의 경제, 생태계 조성 이런 측면에서 기울어진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해외에서는 이제 영국 오프콤뿐만 아니라 이제 프랑스의 통신 규제 기관은 이제 RCEP인데요. 수년 전부터 플랫폼에 관한 이런 보고서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작년에 이제 또 재작년에 EU의 그 입법 과정에서
이제 그 입법 과정을 지원을 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EU에서 그 일을 하는 곳이 이제 정보통신총국이다 보니까 이제 각국의 이제 통신 규제 기관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 경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기존 전통 산업에서 이제 플랫폼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그 다음 내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수준에서 보시면 S&P 500에 총 21개의 플랫폼 기업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숫자로는 0.2%지만 영업이익으로는 20%를 차지하는 굉장히 높은 성장률입니다. 우리나라를 보시면 지금 매출액 기준은 글로벌 사업자들의 매출액 수준을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용자 수를 이제 많이 척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평균 이용자 수 1,000만 명 이상인 플랫폼이 6개고요. 500만 명 이상을 잡은 이유는 전체 인구의 약 10%가 500만입니다. 그래서 EU에서는 이 전체 인구의 약 10%가 쓰면은 게이트웨이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500만 명 이상이 몇 개인가를 한번 봤더니 9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100만 명 이상인 경우는 한 45개. 근데 이거는 이제 사업자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사실은 서비스 단위로 해서 규제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 단위라면 훨씬 숫자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주된 그런 500만 명 이상이 되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누구일까? 그래서 보시면 뭐 구글,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쿠팡, 원스토어 여기 빠졌지만 애플 지금 통계가 지금 iOS이기 때문에 이제 잡히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추정컨대 애플도 500만 명 이상. 그래서 이 정도일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요.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법안이 이제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되는 규제가 있는데 어느 정도 어떤 사업자들을 상정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코로나19를 통해서 진짜 기존의 뭐 음식 서비스라던가 휴대폰, 자동차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거래된 상품들까지도 이제는 온라인으로 거래가 접촉이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라이브 커머스도 나왔지만 앞으로 AR, VR, 홀로그램 이런 것까지 합쳐진 온라인 쇼핑 시장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플랫폼 시장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코어 플랫폼 서비스 시장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 상황에서 봤을 때 좀 집중도가 높은 시장이 무엇일까를 보면 앱마켓, 소셜미디어, 검색 엔진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집중도가 높으면 당연히 플랫폼에 의존하는 중소사업자라던가 최종 이용자들의 그 의존도가 이제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 집중이 되는 것은 어떤 플랫폼 비즈니스 그 자체의 속성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효과, 규모 및 범위 경제, 그리고 인수합병, 확보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플랫폼 비즈니스 자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확보하고 있는 시장 지위를 계속 유지하거나 더 강화할 수 있고요.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다른 신규 서비스, 그 시장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쟁상의 이점이 있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시장의 점유율을 보시면 앱마켓 같은 경우에 구글이 63.4%, 애플이 24.4%, 국내 기업인 원스토어가 11.2%. 그래서 조금씩 계속 구글이 지금 상승세에 있는 어느 정도 견고한 점유율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소셜 네트워크는요,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했기 때문에 둘을 합쳐서 봐야 됩니다. 보시면 급격하게 시장이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 산업 생태계 전체에서 네트워크, 단말기, 뭐 서비스, 뭐 여러 그 플레이들이 있는데 플랫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에 따라서 너무 당연한 상황일 수 있는데요. 이제 플랫폼이 어떤 우월적인 협상력을 남용한 불공정 행위라던가 이제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다던가 이러한 문제 제기는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뭐 간헐적인 보도 자료 같은 거는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그 어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 결과 이런 게 있어야 좀 어떤 규제 필요성에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찾아봤는데 애석하게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EU와 일본에서 최근에 했던 실태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EU에서는 좀 넓게 앱마켓, 오픈마켓, SNS, 온라인 광고를 조사했고요. 일본은 특히 문제 제기가 많은 앱마켓, 온라인 쇼핑몰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식별을 했는데요. EU 거를 먼저 보시면 일방적으로 거래 조건을 변경한다. 검색 결과에서 순위를 매기는 기준이 불분명하다. 이용 사업자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갑자기 콘텐츠를 삭제한다. 이용 사업자가 데이터에 그러니까 이 데이터라고 하면 이용 사업자 스스로 올린 데이터, 또 그 이용 사업자와 거래하는 최종 이용자의 어떤 데이터, 이런 데이터에 접근하고 싶은데 그걸 막는다던가. 그다음에 자기 서비스, 다른 서비스를 우대해서 맨 위에 노출시킨다던가 등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옆에 일본 실태조사 결과를 보셔도요, 대동소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같은 사업자들이거든요. 글로벌 사업자들, 같은 사업자들이다 보니까 대동소이하고요. 우리나라에는 참 이런 실태조사가 없는데, 뭐 해외 실태조사 결과가 아니냐. 그렇지만 보셨듯이 EU와 일본 비슷한 이유. 그리고 그 글로벌 사업자들이 우리나라에도 진출해 있고 본인들 스스로 우리는 글로벌 팔러스로 전 세계 동일하게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항상 이야기해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실태 조사를 한다면 최소한 이런 행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것을 지적하는 보도자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해외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불공정 행위나 이용자의 저행위를 규제한 사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이용자에 대한 그런 불공정 행위를 규제한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위에 두 사례는 EU에서 구글에 대해서 17년, 18년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나왔지만 검색 결과를 노출할 때 다른 자기 서비스, 쇼핑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을 맨 위에 노출시키는 행위. 그 다음에 앱마켓 라이선스랑 다른 검색이나 브라우저 이런 것들을 끼업한다던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혁신을 저해한다. 소비자 선택권을 저해한다. 이런 이유로 규제를 했습니다. EU만 한 것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는 미국도 작년에 특히 1년의 그런 제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경쟁을 제한했다, 혁신을 저해했다, 그리고 좀 독특하게는 품질을 저하시켰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규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고전적인 문제는 미성년자 결제입니다. 우리도 최근에 뭐 개인 방송에서 미성년자가 이제 과다하게 이제 결제를 하고 이제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미 미국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떤 자발적으로 사업자들이 시정한 사항이 있었고요. 또 불공정한 약관 것은 특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굉장히 이제 자주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개인 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해, 즉 개인 정보를 다 제공해야만 서비스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행위들이 이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밖에 어떤 사전에 이용자한테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행위 유형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해외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U, 미국, 일본만 이제 일단 보시면요. 이제 시장의 자율적인 혁신만으로 이게 자발적으로 치유되기는 어렵다라는 고 판단하는 게 공통적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는 2019년, 20년, 1년에 이제 법을 제정하거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19년에 제정한 것은 우리 EU에서도 P2B 규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플랫폼과 비즈니스 유저 간의 관계를 다루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공정성과 투명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투명성, 공개 의무에 초점을 맞춘 법안입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 통보하게 하거나 노출 기준을 공개하게 하거나 이런 것이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작년 12월에 저희 오늘 설명하는 법안보다 더 늦게 발의된 법안인데요. 디지털 시장법, 디지털 서비스법을 보시면 디지털 시장법은 게이트키퍼 플랫폼에 한해서 강력한 사전 규제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으로서는 상호 운용성, 데이터 이동성,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업 이용자, 소비자 데이터에 대한 사업 이용자의 접근권을 허용해라. 앞에 P2B 규칙은 이런 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지 안 하는지를 공개만 하게끔 했다면 그걸로 약하다. 해서 DMA는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사전 규제입니다. 부당성 판단 없습니다.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래 금지 사항이 자사 서비스 우대,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던가, 데이터를 사업 이용자의 경쟁에 이용한다. 이거는 주로 이제 온라인 쇼핑몰들이 많이 하는데요.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 이제 아마존을 통해서 판매하는 그 판매자들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잘 팔리는 제품을 PB 상품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상품 또 제일 위에 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서비스 법안입니다. 이거는 P2C 관계에 가까운 것인데요. 그 적용 대상을 보시면 중개, 호스팅, 온라인 플랫폼,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적용 대상인데 뒤로 갈수록 점점 강한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불법 콘텐츠에 대한 여러 의무와 그다음에 이것도 광범위하게 공개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투명성을 강화해서 최종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미국 동향입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입법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작년에 의미 있는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하원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4대 온라인 플랫폼 가파죠. 가파에 대해서 이들의 시장 지배력이 어떠한가, 그리고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경제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오랜 기간에 걸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동안 규제 기관들이 대응을 잘 못해서 지배력이 더 강화되었다. 그래서 소비자 선택권이 감소하고 혁신이 약화되고 언론의 활력이 약화되었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그래서 권고한 것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약간 비슷한데요. 기존의 독점금지법,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공정거래법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권고사항인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기존의 독점금지법을 개정한다, 강화한다 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규제선을 도입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고요. 그 내용을 좀 보시면 이제 언론에는 이게 많이 나왔는데 구글 같은 회사 서비스별로 사업별로 구조를 분리시켜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까지 나왔고요. 이제 행태적인 것을 보시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다. 즉 검색 결과 노출 순위에서 자기 서비스를 맨 위에 올리는 것, 이런 것을 금지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사업 이용자들한테 비차별적인 공정한 접근 조건을 제공해야 된다. 상호 호환성, 데이터 이동성 보시면 앞쪽에 EU의 법안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알다시피 그간이 가파들이 자국 기업이다 보니까 인터넷 혁신을 저해한다. 이런 이유를 내세워서 이제 비규제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도한 보고서인데요. 민주당은 그동안 실리콘밸리에 굉장히 우호적이었죠. 네. 그런데 이렇게 입장 변화가 일어난 것은 제 생각에는
이제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어느 정도의 판단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이제 민주당이 승리를 해서 이런 보고서가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지 좀 관심이 가고요. 다음으로 일본은 2020년에 이제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에 EU의 P2B 규칙과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적용 대상에 있어서 적용 대상을 법에서 정하지 않았고요. 시행령으로 일정 규모 이상을 정해라 이렇게 해서 얼마 전에 시행령이 나왔습니다. 매출액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시행령이 나왔는데요. 이게 좀 법률에서 왜 이 규제 대상을 정하지 않았냐 좀 이제 의아할 수 있는데, 그리고 저희 법원도 법률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일본처럼 했는데 그게 전기통신사업법이 대체로 그래요. 그래서 전문 규제기관한테 어느 정도의 그 재량권을 주는 거고요. 그 이유는 이쪽 분야에서 굉장히 기술 발전, 환경 변화가 빠르니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규정하는 그런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다 대체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이제 위임하는 형태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어떤 규제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법이어야 되는가가 제정 취지가 될 것입니다. 일단 기존의 그 전기통신사업법을 보시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플랫폼을 규제하는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은 해외도 그렇지만 기간통신사업 위주의 규제 체계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제 플랫폼이 중요해지면서 간헐적으로 그때그때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들어온 것이고요. 작년에 앱마켓 인앱결제 의무와 관련해서도 또 이슈가 되니까 또 이제 그 개정안이 올라온 것이고요. 이렇게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규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 일반 조항 같은 규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반 조항들의 대표적으로 금지 행위를 보시면 첫 번째, 플랫폼을 이용해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엄청난 일반 조항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불공정행위는 현재도 규제 가능해요. 근데 이것만 보고는 도대체 무슨 행위가 금지되는지 사업자도 알 수 없고 규제기관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조항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구체화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부가통신사업은 플랫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포함한 전체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그런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되고요. 하여튼 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와 마찬가지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좀 사업법으로는 좀 힘들고 특별법 필요하다구나라는 거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남는 의문은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또 다른 법이 있지 않은가. 예를 들자면 공정거래법이 있고 P2B 관계에서는 플랫폼과 비즈니스 유저 간에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이 있지 않은가. P2C 관계에서는 플랫폼과 컨슈머 관계에서는 또 전자상거래법이 있지 않은가.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정거래법에 불공정행위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도 이 특정 분야에 있어서 이 규정은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단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 이미 특별법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도급법, 대규모 유통업법, 가맹사업거래법, 이런 것들이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져 있고요. 그렇다면 온라인 플랫폼은 그런 특별법이 필요하지 않은지, 그런
베이스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전자상거래법을 말씀드리면요. 명칭에서 보다시피 전자상거래이기 때문에 직접 소비자와 판매자의 그 거래를 중개하지 않는 플랫폼도 많이 있습니다. SNS라든가 검색 엔진이라든가 단순히 의사소통, 정보 교환 이런 것만을 매개하는 플랫폼은 이 개념 자체에 포섭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요. 작년에 EU에서 원래 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을 하려고 추진하다가 이런 한계를 인식하고 디지털 서비스법이라는 다른 특별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규칙들, 그러니까 P2B 규칙, 뭐 EU의 DMA, DSA, 일본의 그 플랫폼법 이런 다 특별법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법들은 그러면 누가 만들고 누가 집행하는가라는 것에 모든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설명을 드리자면요. EU 같은 경우에는 집행위원회 하에 집행위원회는 우리식으로 그냥 행정부인데요. 그 하에 경쟁총국이 있고 정보통신총국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법안들을 그럼 누가 주에서 만들고 있느냐? 정보통신총국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하에 디지털 서비스 및 플랫폼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일본의 아까 말씀드린 그 법 같은 경우는 주무부처는 경제산업성 우리식으로 기재부인데요. 기재부이지만 그 법률을 보시면 하위 법령을 제정할 때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할 때 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를 평가할 때 사업자에게 어떤 조치를 부과할 때 다 총무성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총무성이 통신규제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전문 규제기관이 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전문 기관은 당연히도 우리나라 최고의 싱크탱크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제정 그 특별법 제정 필요성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법 그러면 어떻게 제정을 할 것이냐? 그래서 구성을 할 때 당연히 플랫폼의 아까 양면적 관계를 모두 규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P2B, P2C 이거를 다 같이 다루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에 대해서만 규제를 적용을 해서 그동안 규제가 혁신을 저해한다 이런 우려가 상당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최소화하려고 했습니다. 플랫폼이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정보교환 모든 유형의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플랫폼에 다 적용이 됩니다. 이래야 플랫폼 간의 규제 불균형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해외 사업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도 또 두 단계로 나눴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다. 그러면 좀 약한 규제를 적용을 하고요. 500만 명 이상이다. 몇 개 안 되겠죠. 이 사업자들은 특히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규제를 적용을 해야만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 혁신이 촉진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내부 불만 처리 절차를 갖출 것, 서비스를 제한할 때 미리 통지할 것, 이용사업자에게 판매 정상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이용자의 정보를 자기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이용하지 말 것, 그 다음에 이용약관을 방송통신원에 신고해라. 이거는 그냥 신고만 하면 됩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명확히 했고요. 신고하는 이유는 단지 방통위가 현황을 파악하고 어떤 불공정한 약관 조항은 없는가 이런 것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결제 환불에 관련해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것. 이거는
P2C 관계에서 사실 이용자 민원의 70% 이상은 다 결제 환불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서류에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이동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 옆부분에 이제 해외 사례라고 하는 것은 해외에도 이런 규제가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설명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법이랑 해외 법이랑 차이는 무엇이냐? 아까 P2B 규칙, DMA, DSA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P2B 규칙 거의 비슷하고요. 그냥 투명성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요. 실질적인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DMA, DSA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EU의 DMA는 사전 규제, 부당성 판단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뒤에서 금지 행위 말씀드리겠지만 부당성 판단을 해서 사안별로 규제를 하는 더 약한 사후 규제이고요. DSA와의 차이는 뭐냐? DSA는 이제 투명성을 강화한 게 핵심인데 저희도 투명성을 강화했지만 그 범위와 수준에 있어서는 DS보다는 약한 수준의 규제이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금지 행위 말씀드리면요. 이 규정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기통신사업법에 이미 있는 것을 구체한 것이에요. 그럼 왜 이미 있는 거를 뭐라로 중복적으로 만들었느냐? 지금 방통위는 법을 전기통신사업법과 그다음에 특별법으로서 단말기유통법이 있는데요. 일반법, 특별법 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말기유통법만 적용해요. 그럼 이 플랫폼법을 만든 이후에는 사업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법에 있는 규정 있다고 안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플랫폼법만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져온 것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 사업법과 사건 처리 절차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의의결 제도가 여기에는 있어요. 이 플랫폼 분야에 있어서 이 동의의결 절차가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아실 것이고요. 사업법에서도 몇 년 전부터 동의의결을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데 사업법은 기간통신 사업이 있기 때문에 동의의결 도입 반대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랫폼에는 이 플랫폼법만 적용하고 동의의결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이제 이러한 측면 때문에 사업법에 있는 규정들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가져온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에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노출 기준 공개. 아까 이제 해외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인데 해외 내용은 보시면 훨씬 더 좀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가서 저희는 이 노출 기준 중에서 프로파일링에서 개인화해서 제공하는 경우가 요즘에 많이 있는데 특히 추천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자기가 이용한 컨텐츠를 바탕으로 해서 개인화된 기준을 적용을 하는 것인데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했다는 점에 특색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을 거절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게끔 했고요. 이용 사업자에 대한 금지 행위도 말씀드렸듯이 사업법에서 가져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낸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다 해외에서 대부분 다 하고 있는 것들이죠. 말씀드렸듯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이렇게 다 들어간 것은 사안별로 부당성을 판단하겠다. 사전 규제가 아니고 사후 규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처리 절차 및 제재 조치는요. 분쟁조정위원회. 이거는 사업법에도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 않느냐. 이는 통신사하고 이용자 간의 제한된 분쟁 조정을 하고 있고요. 이 플랫폼 분쟁 조정위원회는 비단 이 법의 적용 대상뿐만 아니라 플랫폼과 플랫폼 간의 분쟁,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 이용자 간에도 분쟁이 있거든요. 이런 분쟁을 다 조정을 하는 약간 원스톱 될 수 있도록 플랫폼 분쟁 조정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동의의결. 그다음에 과징금 같은 경우에도 중요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서 금지행위 규정 위반하는 경우, 부당하게 데이터 이용한 경우 이런 경우에만 과징금을 부과하고요. 그 외에는 시정명령만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행 강제금도 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해외 사업자들이 자료 제출부터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제출할 때까지 매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이행 강제금 제도입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플랫폼의 게이트키퍼 역할에 대해서 기존 정책 수단으로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서비스에게만 적용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정 경쟁과 이용자 보호 측면을 다 포함하는데 공정 경쟁 측면에서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강한 규제를 적용하겠다. 이용자 권익 제고 측면에서는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수 본부장님의 발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패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패널 토론부터는 좌장이신 서울대학교의 이원우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이원우 교수님께 진행을 부탁드리며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른바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하는 그런 전 세계적인 현상 속에서 특히 최근 들어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이 아주 급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에 관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주요 국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지금 이제 우리 전혜숙 의원 안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입법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논의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앞서서 김현수 박사께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다른 나라에 있어서도 아직 입법적으로 법안을 만들어서 집행해 본 경험들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입법안들이 제출돼 있고 다양한 형태의 논의 중에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안을 만든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다른 나라의 선진적인 입법을 기초로 해서 법안을 만들 때보다 지금 이 법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앞서서 법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과정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우리 전혜숙 의원님 안도 전체적으로 그동안 세계적으로 논의된 것을 전부 망라적으로 이렇게 포괄해서 현재 법안을 제출하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러한 법안이 좀 더 세밀하게 볼 때 어떤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가져올 수는 없는지, 또 빈틈은 없는지, 그것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고 오늘 그런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어떤 뭐 질문을 제기하고 토론을 해서 답을 구하는 거라기보다는 각계의 전문가들께서 지금 이 법안을 보시고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완이 됐으면 좋은지, 어떤 점은 잘 만들어졌다든지 그런 다양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그걸 또 모아서 국회에서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해가면서 좋은 법안을 만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패널 토론분들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 토론분들은 이제 학계, 또 사업자 대표, 또 소비자 단체, 또 법조 실무, 국회, 이런 다양한 각도에서 의견을 주시도록 잘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 학계에서 오신 분부터 제가 차례대로 소개 올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 계시는 이성엽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가천대 법학과의 최경진 교수님 나오셨고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홍대식 교수님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박성호 사무총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의 정지연 사무총장님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연구원의 최세경 연구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김유황 박사님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김현장에 계시는 박민철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됐습니다. 한 발표 토론자분들께 보니까 한 5분을 목표로 해주시고
평균적으로 맥시멈 6분을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하시면 다른 분의 발언 기회를 뺏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주어진 시간 내에서 정말 그 요지 지금 뭐 토론문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의견은 다 전달이 될 것이라고 보고 그 안에 남긴 아주 요지 중심으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소개드린 그 순서대로 발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이성엽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이성엽 교수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제 토론문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을 마련해 주시고 토론회까지 준비해 주신 전현숙 의원님과 또 방송통신위원회 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런 자리에서 토론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대로 4차 산업혁명의 진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플랫폼의 급속한 성장입니다. 이러한 플랫폼의 성장에 따라서 공과가 있는데요. 최근에 그 언택트 경제로의 전환이나 ICT의 발전 또는 데이터의 집중 이런 문제 등으로 인해서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이 강화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한국에서도 플랫폼에 관한 다양한 규제 입법들을 그동안 마련해 왔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인터넷 기업에게도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해서 시행되고 있고 또 인터넷상의 그 불법 콘텐츠 유통 방지 의무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공정위와 방통위를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상의 중개 거래나 온라인 플랫폼상에서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이 지금 오늘 토론회와 같이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하에서는 플랫폼 규제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권 제한 입법을 하는 경우에 그 기본권 제한 입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보통 공법에서 비례의 원칙이라고 해서 몇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를 합니다. 첫 번째가 목적의 정당성, 두 번째가 수단이 적정한지 여부, 세 번째가 피해의 최소성, 네 번째가 법익의 균형성입니다. 요 네 가지를 세 가지 정도 기준으로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실은 기본권 제한 입법이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요건별로 이걸 갖추는 작업들이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플랫폼 규제 입법의 정당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플랫폼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플랫폼 규제가 필요 없다, 또 반대하는 그런 입장들이 있는데요. 아시는 대로 그 플랫폼이 사실은 그동안의 네트워크 사업자라든가 기존의 오프라인 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이제는 절대 강자로서 역할이 나타나고 있고 독과점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모습이고 실제로 소비자 피해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입장하고 그다음에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은 이용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이런 규제가 혁신을 막아서 장기적으로는 데이터 경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혁신이나 이 데이터에 대한 경쟁 우위 요소도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그리고 사용자들의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비난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 입장이 우선 플랫폼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그런 면에서 목적의 정당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두 번째로 플랫폼 규제 수단의 적정성에 관한 겁니다.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이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 가지고 적절한 수단을 강구했느냐는 그런 부분인데요. 첫 번째 이 플랫폼 규제 입법의 중복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토론에서 나온 것처럼 현재 이 이용자 보호법은 개인과 기업 또 기업과 기업 이래서 두 개의 시장을 아울러 규제 입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플랫폼의 양면 시장적인 특징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기업 간 분야를 지금 규율하려고 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중복 입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현실이고 그리고 이 양법상의 금지 행위나 불공정 거래 행위도 기존의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과 상당히 중복된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경쟁 당국의 사전 규제 도입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EU도 비슷한 입장이긴 한데
우리 한국의 공정위나 방통위도 원칙적으로는 사후 규제를 시행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법안 내용에 보면 계약서 작성 교부라든가 사전 통지 의무, 약관 신고 의무 등 일종의 투명성 조항이긴 하지만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사전 규제적인 내용들이 이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후규제기관인 방통위가 이런 그 사전 규제 업무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한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대로 경쟁법의 이념은 시장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위반 사항이 발생할 때 제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 플랫폼 규제의 균형성에 관한 겁니다. 플랫폼 규제로 통해서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로 인해서 침해될 수 있는 사익과를 적절히 비교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첫 번째로 알고리즘 규제와 관련되는 겁니다. 양법 다 이 검색 결과 추천 등 노출 순서나 방식을 결정하는 기준을 공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알고리즘 자체에는 이러지 않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한 또 논의를 진행하다 보면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균형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법은 사실은 미래를 규제하는 건 아닙니다. 법은 미래의 산업 진흥을 위해서 만들어지긴 하지만 미래에 발생 가능한 상황을 미리 규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현재 이 상황에서 이런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그 어떤 꼭 규제가 필요할 정도로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느냐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미국이 아직 이런 입법을 도입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EU의 경우에는 사실 자국 내에 규제할 플랫폼 기업이 없고 오히려 미국의 글로벌 IT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정책적 목적에서 규제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는 잃어버릴 것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토종 플랫폼들의 경쟁력 강화도 하나의 중요한 정책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 토론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정부의 정책이 그동안 벤처 육성이라든가 이런 혁신 기업과 관련해서는 항상 미국식의 어떤 벤처, 미국식의 이제 방향을 제시를 하는데 규제 입법은 항상 EU 쪽을 따라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묶고 사실은 경쟁에 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냐 이런 식의 이제 비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법령의 해석 적용과 입법으로도 가능한 측면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플랫폼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나 또 증거 기반의 규제안을 두고 오랜 시간 논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차원에서 이 규제 원칙이 혁신과 경쟁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그 계약 기간이나 수수료, 판매 대금에 대한 거래 기준을 권고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은 권고지만 이게 잘못 사실은 강제력이 부여되거나 하면 상당히 기업의 사적인 결정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인데 이게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저는 이 부가통신 사업 또 온라인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가 방통위를 어떤 전문 규제 기관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권한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향후의 계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이 규제 기관 간의 경쟁이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통합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간 관계상 제가 다시 정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우리 최경진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최경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토론회에 참석해서 굉장히 기쁘고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냥 입법의 필요성 내지는 방향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시대가 이제 온오프라인 융합 내지는 데이터 기반 경제로 전환하면서 체질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산업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이제 일부 플랫폼 사업자들 내지는 플랫폼 역할이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것은 아마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역할에 맞는 책무성을 부여하는 것도 역시나 이제 논의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여러 자리에서 항상 말씀드렸던 것이 과거에는 이제 큰 기업들 포털들이 있더라도 사실 특정 시장 영역에서의 그런 뭐 큰 기업 정도였으면 모르지만 이제는 그냥 대형 플랫폼들을 보면 하나의 시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상품 판매, 뭐 소개 판매부터 시작해서 물류나 결제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의 시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켓 플랫폼이라고 표현하는데 마켓 플랫폼 역할을 하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과거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마켓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강화해가는 순간 그러한 이제 기능에 맞게 실제로 최종 소비자인 이용자 관점에서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처럼 이런 이제 플랫폼 이용자, 특히나 최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이제 룰들을 만드는 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마켓 플랫폼 역할을 하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룰 세팅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이제 그 행위들은 그 자체 내부에서의 플랫폼이 설정해 놓은 룰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룰도 세팅을 하고 이용자 보호 역할도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역할의 강화에 맞춰서 법적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과거에는 플랫폼 같은 경우에 플랫폼이 정말 아주 소극적인 매개 역할을 하는 것도 있었고 아주 강력하게 개입을 해서 실제 거래를 직접 당사가 된 역할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층의 역할들을 하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논의하고 있는 그런 게이트키퍼로서의 그런 플랫폼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냥 단순한 매개자 역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책임성 강화가 필요한 것 같고요. 오죽하면 미국조차도 물론 하원이긴 하지만 이런 플랫폼의 역할 내지는 특히나 플랫폼의 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키퍼 역할하는 플랫폼을 쪼개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이제는 플랫폼에 대한 우리의 시각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바꿔가는 입장에서는 우선 룰 세팅을 실제 플랫폼이 하기 때문에 그 룰 세팅이 어떻게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것이 공정성을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공정하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공정성을 우리가 추구하기 위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와 그리고 플랫폼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플랫폼이 룰세터로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절차적 측면에서의 이용자 보호 절차를 정부에만 기댈 게 아니라 이제 법안에 보면 플랫폼 분쟁조정위원회도 있긴 한데요. 물론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전 단계에서 플랫폼 자체에서 분쟁 해결이 되면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절차적 측면에서의 플랫폼의 그런 역할을 좀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자율 규제 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논의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이제 강제적 규제를 많이 논의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의 역할이 강화된다면 책무를 부여하면서 동시에 플랫폼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자율 규제를 강화시켜서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규제를 강화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것을 저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자율 규제가 단순한 그냥 선언적 자율 규제가 아니라 실제로 구속적인 자율 규제가 이루어진다면 그에 대해서 정부도 실제 과징금 부과라든가 또는 제재에 있어서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나아가서 무엇보다 최근의 논의를 보면 잘못하면 중복 규제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물론 책무성을 강화하는 건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불필요한 중복 규제는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이용자 보호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전문 규제 기관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하면서도 실제로 이용자 보호가 잘 이루어지게끔 입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토론자는 우리 홍대식 교수님이신데 거의 논문 수준의 토론문을 가져오셔서 제가 걱정이 큽니다. 예, 듣는 분들이 읽고 싶게만 해주시면 정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토론 특징은 토론문은 자료로 제공을 하고 딴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상원대학교 법학전문대 홍대식 교수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받아서 되게 영광스럽고 또 중요한 논의를 참여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기쁩니다. 제 발표문이 좀 길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발표 토론문에 보면 현재까지 오늘 2월 5일인데 현재까지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관련 법안들을 5개를 좀 올려놨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4개 법안은 이제 정무위에 지금 상정되어 있고 공정위가 법을 집행하게 되어 있고 하나는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이 법안만
과방위에 지금 올라 있고 방통위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디테일한 법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은 생략하려고 하는데 상당 부분 겹칩니다. 그 얘기는 두 개 법안이 동시에 입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이은욱 과방위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정무위 의원들과도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뭐 입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생긴 이런 현상이지만 사실은 이제 이게 뭐 누가 규제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여러 가지 법률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는 공정거래법이 제 전공이고 그걸 학위를 받았고 또 그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학교에서 공정거래법, 소비자법, 방송법을 개설을 하는데 저희 학생 숫자가 작아서 수강생이 원래 많지는 않지만 예컨대 공정거래법을 10명이 듣는다 그러면 소비자법은 그 반이 듣고요. 방송통신법은 아무도 안 듣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법의 수요에 대한 어떤 학생들의 반응을 보는 거거든요. 방송통신법은 좀 더 특화된 법인 거죠, 사실은. 그런 상황인데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안도 계속 보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공부하는 분야가 또 정부 부처와 협업이 많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법안을 추진하는 분들 다 개인적으로 친하고 잘 압니다. 그래서 사실 만나면 때로 제가 좀 심한 얘기를 하면 좀 미안하기도 하고 얼굴 붉히고 그렇긴 하는데요. 그 큰 오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만 하려고 하는데요. 공정위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 범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은 그냥 통신 매개니까 이렇게 거래 매개하는 거는 소관이 아니다라고 믿고 있더라고요. 어디서부터 그런 오해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좀 곰곰이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온라인 플랫폼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는 그 통신 당국의 소관이 아니다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발표문에다 그걸 넣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통신의 개념이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신 매개라고 할 때 그 통신은 어떤 전자기 신호의 매개이기 때문에 이게 디지털 신호화되는 순간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물건을 사고 하더라도 다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를 하고 그것이 다 데이터 통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부가통신 서비스에 포함이 되는데 왜 그런 오해가 생겼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ICT 관련 어떤 분류 체계라든지 또 표현산업 분류도 보니까 표현산업 분류에 정보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그게 그렇게 줄여놨어요. 그러니까 전자상거래는 유통업에 가 있고요. 이 게임 플랫폼은 소프트웨어에 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자료 처리라든지 영상, 음성 이것만 정보 서비스로 여태까지 봐왔고 그렇게 분류해 왔기 때문에 이 중개거래에 대해서는 그 부가통신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통신당국에서 별로 보지 않았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것은 통신당국은 이제 시장에서 경쟁을 형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산업적인 관점의 조정을 하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은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야라고 생각해 왔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의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이유도 보면 기간통신 영무에 해당하는 그 전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대해서는 많은 규제를 하지만 우리나라 부가통신 서비스에 해당하는 정보사회 서비스는 별로 규제가 없었어요. 그 많이 논의되고 있는 2000년도 그 흔히 이제 전자상거래 그 지침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 주석에서 이해 소개했지만 그 공식 명칭은 그 이 정보사회 서비스의 특정한 법적인 문제에 대한 지침입니다. 근데 2000년 당시에 20년 전에는 온라인 플랫폼도 없었고요. 그리고 부가통신 서비스는 정보사회 서비스는 별로 규제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제기된 게 결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어떤 제3자의 책임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지금 다룬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가통신 서비스가 전기통신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규제 안 하는 게 아니고 규제할 필요가 없었던 건데 20년 세월이 흘러서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으로 이제 규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유에서는 지금 이 법에 좀 어느 정도 모델이 됐던 그 이후에 이제 그 최근에 나온 그런 중개거래 서비스법이라든지 DSA, DMA 같은 것들이 다 이제 그걸 둘러싸고 이루어지는데 잘 보시면 다 정보사회 서비스에서 출발합니다. 예, 정보사회 서비스로서 어떤 서비스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방통위 이 법
이 방통에서 좀 관여하시는 또 이 전해석 법안에서도 사실 그런 좀 뭐랄까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 법안에 보니까 그 정통신, 부가통신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그 저희 작년에 개정된 저기 그 정책 사업법에 보면 앱마켓 사업자를 정의하면서 앱마켓 사업자를 부가통신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중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것쯤에 좀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결론 맺으면요, 이 결국 규제기관 설계 문제인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유통거래에 관해서 많은 특별법으로 규율을 잘 해왔는데 그거를 이제 그런 패러다임을 확대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 분야에 갖고 있는 어떤 특성 같은 것들을 좀 고려해서 그 좀 합리적인 규제 체계와 규제 수단을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공연히 걱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사무총장님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입니다. 앞서 발제 잘 들었고요. 토론자분들 말씀 주신 내용 상당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 규제가 필요하냐는 관점에서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그 유명한 가파라고 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어떻게 전 세계를 석권했는가. 그럼 저희가 부러운 거는 미국은 규제의 원칙이 기본적으로 웨이트하고 그리고 C하고 지켜보다가 이것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됐을 때 일단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한 다음에 개입을 합니다. 지금 미국 하원에서 검토하는 것도 그런 수준이고요. 그들이 이미 세계를 각 영역별로 적수가 없을 정도로 장악한 상태에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성혁 교수 말씀하셨지만 유럽연합도 자국의 플랫폼이 마땅치 않은 상태에서 미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각종 DMA니 DSA니 뭐 투명성, 공정성에 관한 지침이니 여러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의 사정은 좀 다른 게 사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기간통신 위주로 규제했던 건 맞고요. 그것은 허가 산업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부가통신 산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제를 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많은 빠른 젊은이들이 미국의 발전된 지금 인터넷 상황을 빨리 추적해서 쫓아온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미국의 기업들하고 국내 토종 플랫폼들이 적절하게 지금 상호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법안 자체의 목적을 보면 이용자 보호하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한국에서 지금 이용자 저해 행위가 심각한 상황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이 좀 어려운데요. 그 이유는 첫째, 저희 플랫폼 산업 자체가 플랫폼 이용자라고 하는 소상공인들, 뭐 파트너들하고 그다음에 최종 이용자 사이를 연결하는 게 저희 임무고 어떻게 하면 이용자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고 또 소상공인들에게 이익을 줄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잘 됐을 때 시장 파이가 커지고 그 중에 일부를 수수료로 받아서 플랫폼을 유지하는 게 저희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이용자를 저해하거나 아니면 파트너들 소상공인들과 알력이 있어가지고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용자 보호해야 되는 구멍이 있다면 당연히 보완을 해야 될 거고요. 지금껏 많은 법률에서 우리나라 3,000개 가까운 행정법령에서 다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는 소수 기업들은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공정위에서 이 관련한 공정화법 발의하셨을 때도 이미 전자상거래법, 뭐 대규모 유통법,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무수히 많은 법률을 가지고 적용하고 계신데 왜 필요하냐라고 질문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득 있는 대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전혜숙 의원님 고민해 주신 거 감사한데 제가 같은 질문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기존 법령이 많이 있는데 중복되는 면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거 찬성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듣기로 기업 입장에서는 마치 수술대 위에 지금 올라간 상황인데 의사 한 분, A란 분과 의사 B분이 서로 수술하겠다고 하시는 그런 불안한 감이 있거든요. 물론 필요라면 하셔야겠지만 충분히 MRI를 찍고 환자의 동의를 구한 상태에서
저희도 기업도 결국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데 아까 EU하고 EU하고 일본 예를 들었지만 사실 그들조차도 5년 전, 10년 전부터 실태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러한 실태 조사가 정확히 되어 있지 않고요. 만약 이런 법이 21대나 22대 때 만들어진다면 그 과정에서 정확한 실태 조사와 유럽은 전문가들 총동원해 가지고 그 수많은 토론 끝에 아시는 것처럼 그 GDPR 같은 것도 10년 만에 탄생이 됐고 했기 때문에 진중하게 지금 호흡이 너무 빨라서 저희는 혹시나 공정위 법안이나 방통위 법안이 두 개가 성급하게 이루어지면은 엄청난 법 체계 혼란과 더불어 지금 굉장히 중요한 4차 산업혁명 시기인데 약간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소처럼 계속 경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멍에는 나름대로 지고 있습니다. 지고 있는데 족쇄를 지금 채우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한편에서는 대통령께서 산업을 선도해달라 하시고 다른 편에는 지금 경쟁적으로 족쇄들이 지금 준비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에 대한 오해가 관이 규모로서만 판단하지 마시고 속성 자체가 그렇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이걸 하시더라도 범부처의 합동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한 실태조사와 장기적 연구를 끝에 정말 대한민국에서 몇 년 해서 정말 좋은 법이 나왔다 해서 다른 나라들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됐으면 좋겠고요. 성급히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서 과도한 규제로 이쪽 산업이 발전하지 못했다는 후대의 얘기를 안 듣기를 정말 희망하고 실태조사 먼저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현장 사업을 하시는 현장에 있는 회원들을 마주치다 보니까 그런 절실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다음은 한국소비자연맹의 정지현 사무총장님께 발언 기회 드립니다. 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현입니다. 먼저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법을 만들어주신 전혜숙 의원님과 양정숙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경쟁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게 사실 싫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누가 해주셔도 소비자 보호를 사실 이제 촘촘하게 잘 해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는 한데 이게 사실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플랫폼의 특성에 대해서도 앞에서 많이 말씀 주셨지만 그런 다양한 그 변화하는 특성 때문에 생기는 소비자 문제들이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전자상거래법으로 이제 그 규율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뭐 특정 서비스를 강요한다든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한다든지 그런 그 뭐 방송과 통신에 뭐 이렇게 넘나들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새로운 유형, 융복합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전자상거래법 안에서 규율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용자 보호법을 통해서 규율하겠다고 하는 입법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어쨌든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이제 투명성이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그 교수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지금 방통위에서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이런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이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소비자의 문제들을 사실은 그 플랫폼의 여러 가지 그런 특징들을 잘 하면서 담았기 때문에 사실 그 입법의 측면에서는 공정위가 기존에 했던 플랫폼 공정화법보다는 이용자 측면, 소비자 측면에서는 조금 더 완결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 그런 측면에서 뭐 공정위에서는 이제 소비자의 문제는 차후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을 통해서 이제 규율을 하겠다고는 하고는 있는데 지금 이제 저는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제 문제 의식은 사실 이제 소비자 문제에 있어서 좀 촘촘하게 보호를 해주시고 사각지대를 없애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경쟁적이거나 배타적이거나 대립적인 관계를 통해서 생기는 부분들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조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두 기관이 각자의 굉장한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소비자 문제를 다루는 주무부처이기도 하고
하고 그 안에서 이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제 전자상거래법을 통해서 이제 규율했었던 부분, 그다음에 어쨌든 독점적 시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뭐 시장 획정을 하고 여러 가지들은 또 공정위가 갖고 있는 저는 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방통위가 갖고 있는 그냥 그 방송과 통신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방통위가 분명한 강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조화롭게 좀 그 상호 보완하면서 이용자 보호가 조금 더 두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로 그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그 법안과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아까 김현수 본부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들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플랫폼의 소비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걸 규모로 나누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규모가 적을수록 오히려 소비자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규모가 아니라 어쨌든 소비자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이 측면이라고 한다면 그런 규모와 상관없이 저는 모든 그 적용될 수 있는 법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동의의결제와 관련해서 지금 뭐 공정위도 그렇고 지금 방통위가 동의의결제와 그 소비자 분쟁해결 기구를 이제 둔다는 부분을 좀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동의의결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기업들의 면책을 준다는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그 부분이 소비자 피해를 하는데 실효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여러 가지 좀 검증되지 않은 부분과 이제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분쟁 조정 같은 경우에 지금 각 기관들이 앞다퉈서 막 분야별 품목별로 막 나눠서 전문 분쟁 기구를 이제 두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충분하게 그 법 안에서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어쨌든 저는 플랫폼이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굉장한 그 파괴력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공정하고 혁신이 가능한 시장으로 만들어서 소비자 편익을 좀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역시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아주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연구원의 최세경 연구위원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예, 앞에 그 박박 선생님들께서 법리적인 부분은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제가 줄이고요. 법안 내용의 측면 하나와 맥락적인 측면 하나에서 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안 내용에서 제가 이용 사업자의 개념이 좀 모호하다는 내용을 토론문에 적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용 사업자, 즉 제가 김현수 박사님이 발표하신 플랫폼과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 간의 관계를 규율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 법안에서 이용 사업자를 이용자 중에 이렇게 제한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이용자와 이용 사업자가 때로는 이용자가 이제 보호받을 권익이 되기도 하고 이용 사업자가 또 그 관계 규율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모호한 것 같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제 EU를 좀 사례를 본 것 같은데, EU의 상업적 이용자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때 상업적 이용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 안에 개인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개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념을 사용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용자와 관계가 모호한 문제를 거기에서는 해결하기 위해서 상업적 이용자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소비자를 그냥 쓰고 있습니다. 이용자하고 서로 충첩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안이 단순하게 일반 이용자의 그 보호를 위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플랫폼과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 간의 관계도 규율하려고 하고 한다라면 차라리 명확하게 그 부분을 적시하는 게 낫지, 그걸 이용 사업자라는 이름을 써서 두 권익이 어디에 들어갈 때마다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낫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법안의 지적을 통해서 제가 좀 고민한 거는 왜 이런 개념이 나왔을까이죠. 그 이유는 아마 이런 오해인 것 같습니다. 특수 영역 규제와 일반 영역 규제를 다룰 때 일반 영역 규제는 B2B 영역 규제에 해당되고 B2C는 특수 영역 규제라고 해당되기 때문에 마치 방송통신 관련한 이용자 보호만 방통위가 규제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가 막 너무 많이 담론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약간 그걸 피해가려고 이런 개념을 쓴 건 아닐까라는 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것보다는 정말 B2B 부분이 저는 그 이용자 보호만을 규율하려고 한다면 이 법안의 신설 법안의 필요성은
되게 낮다라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플랫폼과 비즈니스 간의 거래에 대한 규율을 규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라면 그거를 보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문제는 자 그러면 플랫폼과 사업자 간의 규제를 단순하게 공정위가 담당할 일반 영역 규제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수 영역 규제에 해당되는 것인지를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일반 영역 규제라는 것들은 이제 모든 거래에 관련해서 이제 사후의 경쟁 규제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특수 영역 규제를 하는 이유는 규제 산업일 때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후 규제를 고민하지만 사전 규제와 연동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나 단순한 공정 경쟁만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없을 때라고 본다라죠. 그러면 분명하게 이 부분에서 특수 영역 규제에 대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라면 그거를 굳이 B2C만 특수 영역 규제라는 생각 속에서 그거를 제한해서 법령을 정의를 하거나 그 내용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이제 좀 본질적으로 B2B까지 다루는 게 더 법안의 취지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영역 규제와 특수 영역 규제의 이제 적정한 조화 부분인데 사실 일반 영역 규제 입장에서 본다라면 점점 플랫폼의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플랫폼 영역이 넓어진다고 해서 다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영역 규제에서는 일반 영역 규제에서 플랫폼이나 비즈니스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일반 영역 규제 속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공정거래법에서 좀 보완을 하는 거고 이 부분에서는 정말 특수 영역 규제를 해서 방통위가 규제 산업 측면에서 아니면 뭐 사전 규제와 연동하거나 다양한 이용자 보호나 뭐 다양성을 보호하는 측면과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특수 영역 규제 속에서 다른 법률로 규율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서로 이제 상충되는 것 같지만 서로 보완해야 할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법안이 이제 뭐 공정위 중심으로 나왔지만 국회가 이 두 부처의 입장을 좀 잘 고려하셔가지고 일반 영역 규제에서는 보완할 건 또 뭘로 보완할 것이 보완을 해주고 특수 영역 규제에서는 또 나름대로 이 부분을 어떻게 규율할 것을 이 법안을 통해서 잘 발의하는 게 좋은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김유향 박사님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김유향입니다. 제가 국회에서 관련한 입법의 현황이나 전 세계적인 동향을 좀 살펴보면 크게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경쟁법 적용이라든지 그리고 또 디지털세 부과와 관련한 논의, 개인정보 보호 논의, 그리고 이용자 보호 논의인데 이번에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법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20년간 디지털 관련한 법들을 쭉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이 실제로 실태조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사례에 대한 축적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게다가 우리나라가 입법 평가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입법의 효과 판단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없어요. 저희가 실제 입법에 대한 의원님들 지원을 할 때도 그런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입법의 어려움이 있고 결과적으로 기존의 기존 산업 사회적 기반의 입법 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향이 저는 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디지털 관련한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좀 전향적인 입법의 이제 인식 전환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이런 법안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플랫폼 산업에 대한 특성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디지털 관련한 법이 만들어지면 굉장히 많은 얘기가 되는데요. 주로 뭐 중복 규제다. 지나치게 기업을 과잉 규제해서 산업의 이제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지적을 많이 하는데 저는 플랫폼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용자 보호가 곧 산업의 어떤 장기적 성장이나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이 별로 강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이 법률안에서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은 이 플랫폼이나 디지털 관련한 산업의 특징은 이용자가 단순히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자의 능동성이라는 것들을 고려해야만 이 산업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법안은 이용자 보호라는 기존의 전통적인 이용자를 그러니까 아버지나 부모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호해주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만 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이용자의 능동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이용자가 정말 내가 이 법을 통해서 보호받고 있고 이 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자기의 어떤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좀 접근이 쉬운 법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많이 지적되는 게 이제 중복 규제인데 저는 중복 규제와 규제 공백 사이의 어떤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중복 규제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제가 국회에서 이렇게 법을 다뤄보면 지금 현재 이 글로벌 플랫폼처럼 이 산업이나 서비스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종합적 특징을 봤을 때 기존의 단일법 체계로 규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반드시 일정 정도 여러 규제 기관 법들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계속 중복 규제만을 비판하는 건 좀 한계가 있지 않냐. 오히려 그보다는 중복 규제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규제 공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오히려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히려 앞으로 법을 만들 때는 중복 규제에 대한 지적을 하기보다는 관련 법과 규제 기관 간의 유기적 연계 체제를 마련하는, 지금까지는 사실 법도 칸막이가 너무 심하고 규제 기관 간의 칸막이도 너무 심한데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칸막이를 없애면서 유기적 연계 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법안 자체도 보면 다른 기관을 좀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 보여요. 저는 적절하게 그 기관하고 협의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체적으로 이제 법 관련해서 43페이지에 보면 저는 일단 법을 이제 오랫동안 들여다볼 때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정의가 사실 우리 법에 대한 정의가 좀 더 명료해야 나중에 제정 후에 이제 적용될 때 각종 이제 문제가 없다는, 해석의 여지도 적고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정의가 좀 불명확한 면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법 같은 경우는 온라인 플랫폼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구분하고 있는데 제가 오랫동안 들여다본 사람이라도 뭐 어떻게 차이가 나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마 이 초안을 하신 분의 깊은 생각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법만 딱 들여다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45페이지에 제가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역외 적용 관련한 규정이 이제 워낙 우리 많은 논의가 됐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대상을 너무 포괄적으로 규제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일정 정도 제한하는 규제 범위도 들어가 있는데 EU 같은 경우에는 그 법에서 온라인 결제 서비스나 광고 수단, 광고 교환 사업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법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이 조금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50페이지에 보면 제가 데이터 이용이라고 적었는데 EU에서는 데이터 접근이라고 적혀 있고 우리는 데이터의 전송 요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부분에도 개인정보위원회나 그 부분을 좀 의식해서 이렇게밖에 쓸 수 없었던 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일단 데이터 전송만 규정하고 있는 건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실질적으로 EU처럼 개인정보와 관련한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법안을 만들어도 이용자가 데이터 전송 요구를 하는 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다른 교수님들도 말씀하셨지만은 내부 분쟁 해결 시스템이 없이는 이용자가 매번 법에 의존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자율 규제의 맥락에서 이 분쟁 조정 부분에 우리는 이 내부 분쟁 해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어넣어야 되고 그리고 초국가적 분쟁에서 이 플랫폼 분쟁 조정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좀 드러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및 제재가 언뜻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 자세하게 되어 있어서 기업이나 이제 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도한 규제로 좀 인식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하나 따져봤을 때 이행 강제금이라든지 과징금, 과태료가 우리는 사실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지만 이 정도의 거대 테크 기업들에게 타격을 줄 정도의 액수도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굳이 그 정도의 큰 타격을 줘서 기업이 이 법을 따르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세밀하게 이행 강제금, 과징금, 과태료 물론 다 이 상이한 근거에서 나오는 거지만은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까 봐 이상으로 간단히 감사합니다. 김 박사님께서 아주 우리 법안과 EU랑 일본의 법률 규정을 아주 쫙 체계적으로 분석해 주셔서 우리 앞으로 연구하는데 귀중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패널입니다.
법무법인 김현장 법률사무소의 박민철 변호사. 네, 박문철입니다. 2시간 동안 사실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갑자기 말을 하니까 상당히 생소하고요. 제가 9576556 이게 이제 앞에서 토론하신 분들의 그 토론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 시간에 대해서 손해 본 거에 대해서는 2분 정도에게 제가 구성권을 좀 청구를 하도록 하고요. 저는 뭐 4가지 정도에 대한 답을 아주 간단히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는 정말 재정법이 필요하냐, 그 다음에 이 재정법이 필요하다 그러면 규제 기관은 어디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냐,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렇게 되면 중복 규제 이슈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 네 번째는 그 세부적인 내용에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는 내용이 더 있지 않냐, 4가지 정도에 대한 답을 좀 생각하면서 이제 토론을 하고자 하고요. 첫 번째는 뭐 김현수 본부장님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재정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생태계가 바뀌었다, 환경이 바뀌었다. 그 다음에 이 환경이 바뀌었는데 현행법은 그걸 다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글로벌리 보니까 다른 나라들도 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규제를 변경하고 있더라, 논의를 하고 있더라. 이런 이제 3가지 정도로 핵심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그 반대편의 의견으로 보면 이게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것이 굉장히 혁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해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지 않냐. 그 다음에 현행법에 정말 현행법을 개정해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냐. 그 다음 세 번째는 글로벌 동향이라는 것이 굉장히 EU 중심적이지 않냐. 정말로 그걸 글로벌리 아주 보편적인 동향이라고 볼 수 있냐. 이런 이제 반대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실무적으로 ICT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것이 그쪽으로의 수익 구조와 비즈니스 모델이 확실히 가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거의 뭐 질문이나 업무를 하다 보면 업무의 90% 이상은 이제는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규제 기간의 문제인데요. 이거는 저는 이제 김유황 박사님의 의견에 뭐 아주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건데, 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저는 사실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법들이 많이 얘기를 했고요.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동일한 사유로 규제할 수 없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은 이 법을 먼저 유리한 법을 적용한다. 이런 것들이 있고, 행정조사 기본법에도 중복 조사를 하면 안 된다라고 다 돼 있고요. 법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이제 법과의 관계라든지 규제기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규제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보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해석하는 것이 또 그 담당 소관 법령을 가지고 있는 규제기관이고요. 따라서 이제 그 법령의 규정으로서 중복 규제를 해소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들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국무조정실이나 정부 내에 세부적인 절차를 좀 만들어서 기관 간의 협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중복 규제가 중복 조사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세팅하는 게 정말 실무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문 규제 기관 역할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면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게 굉장히 기술적이고 그다음 새로운 서비스고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사건이 터졌을 때 들어가가지고 산업부터 보기 시작하면 저는 늦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거를 제대로 볼 수 있느냐는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 규제 기관이 이 정책과 규제를 계속해서 보면서 기술과 서비스들을 계속 그 동향들을 기존에 계속해서 규제하고 하면서 그것들을 쌓아왔을 때 비로소 규제를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딜, 굉장히 큰 회사 둘 회사에 딜을 했었는데, 하나는 회사는 콘텐츠를 제작해서 만드는 회사, 하나는 플랫폼이 있는 회사였어요. 그 콘텐츠를 이제 이 플랫폼의 사업제휴에서 실는 거였는데 양 당사자가 이제 그 계약의 조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협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콘텐츠 제작 쪽의 변호사여서 우리 제작사 쪽의 편을 들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상대방 그 회사의 플랫폼에 있는 분이 저한테 갑자기 대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변호사님 그 콘텐츠 제작해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작은 몰라도 출연은 해봤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근데 그만큼 규제 수범자는 너 정말 잘 알고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팩트 파인딩, 그 산업의 이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규제 기관의 역할도 그거 중심으로 저는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이제 구체적인 논의의 내용 중에 보면
할 때 알고리즘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사실 AI라든지 이런 검색의 결과라든지 어떻게 알고리즘을 돌려가지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무튼 AI라든지 신기술과 관련된 알고리즘과 관련된 그 혁신성이라는 게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해서 좀 더 추가적인 검토나 의견들을 많이 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뭐 약관 신고 이런 것들도 보면 기존의 사업법상에 기간통일사업자의 약관 신고 같은 것들이 과기정통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이제 부분들은 법 체계적인 정비를 같이 고려하면서 검토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짧은 시간이지만 박 변호사님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은 충분히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뭐 다 답변하거나 코멘트에 대한 의견을 뭐 말씀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발표자 입장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는 드리는 게 예의인 것 같은데, 김현수 박사님 짧게, 아주 짧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나온 그 의견에 대해서 뭐 답변을 할 그런 처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오늘 나온 그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더 좋은 대안을 국회에서 논의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다양한 관점에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특별법적인 접근 방법, 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의견이 약간 있었지만 대체로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다만 이제 이런 접근 방식에 의한 특별법 입법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좀 우리가 조심스럽게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중복 규제의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잘 정리할 것이냐 하는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산업 정책적인 측면에서 사실 지금 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를 강화시키는 이제 국가들의 경우와는 우리가 좀 다른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 대한 고려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규제 기관과 관련해서 사실 뭐 또 이제 앞으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전문 규제 기관과 일반 경쟁 규제 기관이 과연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서로 협력해서 조화롭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늘 대체로 참석자분들은 뭐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이 문제와 떠나서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반적인 적용과 관련해서 전문 규제 기관이 일차적으로 관할권을 가지고 하도록 해야 그 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적절한 규제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대체로 전문 규제 기관이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견해들이 대체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근데 논의가 좀 안 된 거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까 정전 사무총장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비자 보호라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이 그런 위반 사례들이 더 많고, 일상적인 이용자의 경우에서는 오히려 이제 대규모 사업자들은 그런 것을 다 컨트롤할 능력들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사실 하나 있고요. 또 그것과 관련해서 최경진 교수님께서 이제 아까 자율 규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런 강력한 규제를 그렇다고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게 다 요구할 수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뭐 인터넷 기업 협회일도 있고 자율 규제를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이 좀 도와주는 거죠. 소기업들도 잘 끌고 와서 이 시장이 생태계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선도적인 기업들이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전수하고 뭐 이래서 자율 규제에 일차적으로 좀 맡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맡기고, 자율 규제로 되지 않는 진짜 국가가 직접 해야 되는데 이게 초점을 맞춰서 법안을 만들면서 그런 고려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불공정 행위라든지 이용자 피해가 있다면 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고민의 결과가 입법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또 우리가 불필요한 규제, 불합리한 문제들이 발생되면 안 되니까
오늘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더 고민해 주시고 또 앞으로 사실 오늘 다 못다한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많이 청취하셔서 정말로 좋은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끝까지 앉아 계신 우리 양정숙 의원님, 전혜숙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좋은 법안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용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발표해 주신 김현수 박사님 또 토론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